지능이 좋으면은 성공할까요? 다중지능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체, 몸 움직임, 음악에 관련된 지능도 있고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지능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의 곤충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다중지능을. 한동안요, 이 다중지능이 너무나 인기였어요. 이렇게 지능이 좋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학교 성적 좋습니다. 성취율 좋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지능만으로 성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그 성공을 이끄는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능이 좋으면은 성공할까요? 똑똑하면 성공하겠죠? 네,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그 성공을 이끄는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이 높다는 거, 머리가 좋다는 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말을 잘하는 거? 수학을 잘하는 거? 뭔가 추론하는 능력이 좋은 거?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요즘의 부모님들도요, 우리 아이가 능력이 얼마나 될까? 얘가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될까? 어느 정도 공부를 시켜야 되나? 하는 지능. 야, 얘 적성이 뭘까? 적성을 빨리 찾아줘야 되겠다. 적성에 대한 궁금증,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적성이라는 거는요, 뭐가 적성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잘된 적성 검사 없습니다. 또 저는 한편으로 적성 검사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 아주 어릴 때부터 적성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것만 막 관련해서 키워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갈 건데 어느 한쪽만 계속 그게 적성이야 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되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도리어 차단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적성에 대해서,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능, 이렇게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학계에서도, 심리학자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지능이 뭘까? 지적 능력. 아주 오래전 기록을 보면은요, 머리 크기를, 머리 둘레를 측정해서 능력을 측정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머리 사이즈, 헤드 사이즈죠. 측정을 해서 머리가 크면은 지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밌죠? 요즘에는 머리 크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작아야 되고 얼굴이 작아야 되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영국에서 나온 연구들도요, 머리가 크니까 지능이 좋더라,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하얀 거, 둘둘둘둘 둘러싸고 있는 회백질이죠. 그 회백질이 고등정신과정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백질이 둘둘둘, 그 회백질이 많게 되면은 지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전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진화되어 온 우리의 인류를 보게 된다면, 인류가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비교적 몸의 신체에서 머리가 큰 종으로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바로 그렇게 비교적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보다 훨씬 더 우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적 진화가 지금 인류가 모든 동물들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우세한 종이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진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중지능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중지능.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라는 학자가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의 지능이라는 거는요, 수리력, 언어력,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주 지능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드너가 제시한 거는요, 그게 아니고 다중지능이야. 반드시 그러한 능력 외에도 신체, 몸 움직임, 이러한 몸 율동 관련된 지능도 있고요. 음악에 관련된 지능도 있고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지능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자연의 곤충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그거에 따른 능력이 있는 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지능이 합쳐져 있다라는 다중지능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맞아. 한동안요. 이 다중지능이 너무나 인기였어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 우리나라에서도요. 한때 많은 장난감들이 다 다중지능을 높여주는 장난감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할 정도로 알려진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지능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 지능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할 건가,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알아볼 건가 하는 지능 검사를 개발하는 경우는 학자들 숫자하고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요. 지능 검사 수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능 검사는 정말 잘된 지능 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지능 검사들이 쏟아져 나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그만큼은 없지만 이제 이러한 검사라는 거는요, 반드시 심리학자가 제작해서 믿을 수 있고 신뢰롭고 타당한 신뢰성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너무 이 심리 검사, 심리 테스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요, 인터넷에 그냥 많은 검사들이 그야말로 남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정말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 해볼 수 있어요. 흥미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재미로 하는 거, 너 성격 무슨 형이야? 혈액형 무슨 형이야? 그래서 A형, B형, AB형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 A형이야? 그러면 굉장히 소심하겠네? 세심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격 얘기해 주듯이, 그러면 또 그거 들으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재미로 흥미로 보는 거를 해야죠. 거기서 뭔가 나왔다고 나 이런 사람이래 그러고 너무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 검사를 잘못 활용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지능 검사를 잘못 실시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노동판에서 일만 했어요. 보니까 10대가 훨씬 지나가지고요, 20대 가까이 검사를 받았는데 너는 9살 지능밖에 안 돼. 그래서 군대를 입대하고 싶었는데 군대도 못 갔고요. 외국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도 못 갔어요. 그리고 항상 지적으로 좀 떨어진 사람이야 라는 대접을, 사회적 대접을 받게 되어서 나는 그래. 그리고 노동일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보니까 잘못된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체,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검사하자 그러죠? 그래서 우리 검사합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때 이 기계들이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기계들이 찍은 걸 가지고 정말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병원을 찾고 뭐 아주 명의들을 찾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검사도 정말 잘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나요, 심리 검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능검사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머리 안에 우리의 능력, 지적인 능력, 그거를 측정해 볼 겁니다. 아니, 그걸 꺼내가지고 무게를 달아볼 거예요. 자로 재볼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요,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쫙 세우는 검사입니다. 하고 나면은, 당신은 0.1%에 속한다. 상위 0.1%에 속한다. 이 연령대에 다 모아놨을 때 몇 프로에 속한다. 하위 몇 프로에 속한다.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죠. 그러한 검사가 우선은 잘 만들어져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실시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위험한 검사를 지금 아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검사 받을 때는 꼭 유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능검사가 요즘에요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지능검사요. 그리고 이 검사는 꼭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지능검사가 지금 강남을 위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검사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인데요. 이 웩슬러 지능검사 유아용도 있고 아동용도 있고 성인용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실시를 하게 되겠죠.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의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웩슬러라는 심리학자예요. 아주 오래전 심리학자입니다. 이 분이 지능이라는 거가 어떤 건가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낸 지능검사는 1930년도였습니다. 30년대에 이 지능검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계속 버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판으로 올수록 다른 이제 1판, 2판, 3판, 4판, 5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능검사를 개발을 했고요. 이 지능검사가 각 나라마다 연구자가 한 명씩 있어서요. 그 나라 판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웩슬러 지능검사 한국판을 제가 연구를 쭉 30년 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웩슬러 검사는 모든 소아 정신과에서 다 기본 검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정신지체 또 영재라고 명명할 때에도 이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한 검사고요. 일반 아동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떨어지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지 되고 강점, 약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아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다 기본 검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뭘까요? 아니 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아이들에게 지능을 측정해서 뭐 하게 해요? 그런데 이 지능검사는 그 안에 16개의 소검사가 들어있어서 그 프로파일을 보고 얘가 왜 이거에는 점수가 안 나오지? 이 능력은 낮지? 얘가 우울해서 그렇구나. 얘가 너무 산만해서 그래. 얘가 자폐 성향이 있어서 그래. 강박 성향이 있어서 그래. 라고 초기 스크리닝을 점검을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절대 진단 검사는 아니에요. 얘는 자폐 성향이 있어. 그래. 자폐 정밀 진단 검사를 받아보세요. 얘는 산만해. ADHD 진단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는 데의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이런 식의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검사자, 전문가가 해석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 검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검사가요, 요즘에 강남에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지고요, 마치 이 검사를 내서 몇 점이면 과학고를 간다, 무슨 외고를 간다, 뭐 국제고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상업에 활용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검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도 이 전 세계적으로 학회에서 이제 우리 각자들을 발표하고 연구한 거를 발표하고 하는데 아마 그 학자들이 그냥 한국이 이렇다 그러면 너무나 비웃을 겁니다. 그러한
절대로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실시하는 심리학자 자격증이 따로 있고요, 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고요, 학교에서 실시할 때 학교 관련된 자격증, 그 심리학자가 다 따로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고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나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셔야 될 거를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이제 검사가 언제 해야 될까 하는 게 부모님들이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 지적 능력 빨리 알면은 공부를 쫙 시켜 나가든지 아니면 딴 거를 하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들 하셔가지고 빨리 내 아이의 능력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지적인 능력이 안정적이긴 안정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성격도 물론 변하긴 하지만 그 변화량이 아주 크지 않죠. 야, 너는 절대 그 성격 못 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능도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어릴 시기 때 지능을 측정한다? 이 지능이 큰 후에, 성장한 후에, 성인이 됐을 때 지능을 예견하지 못합니다. 아주 어릴 때 지능이라는 거는 얘가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상교육을 못 받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에 너무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는요, 만 3살짜리 아이들 지능하는 거가 또 막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막 퍼진 적이 있었어요.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사용한 검사는요, 너무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검사였습니다. 그거를 결과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냥 부모님한테 줘요. 부모님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 IQ 2자리 숫자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죠. 그 생각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이한테 무심코 말을 하게 돼요.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 그거 못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 잘된 검사냐? 아니요. 잘못된 검사는 독이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MRI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병이 아닌데 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유 부위를 수술해내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너무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거 또 점수에 집착하지 마셔야지 되고요. 어느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도 고학년이 됐을 때는 예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견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능검사라는 거가 이렇게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함부로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받으시려면 정말 정확한 전문가에게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능은 안정적인데요. 또 지능에 한 가지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그 웩슬러 지능검사도요, 1판, 2판, 3판, 4판, 5판 계속 한 7년, 10년 단위로 계속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능이라는 거가요, 사회가 발전되면서 아이들의 지능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그렇다 그래요. 그거를 처음 주장한 학자가 플린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플린이 주장하기에는 우리는 점차적으로 지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지능을 이 시기에 맞추도록 그 기준점을 다시 잡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플린 효과예요. 갈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지능은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 검사 도구를 쓰게 되면요, 지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학교에서요, 학생들이 어느 날 막 상담을 받겠다 그래요. 이제 제가 그 교양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우리 대학 안에 여러 전공에 걸친 학생들이 제 과목을, 교양 과목을 듣고는 상담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를 찾아옵니다. 오면은 그 당시에요, 계속 한 얘기가 나 천재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천재인 줄 알았는데 대학 왔더니 아니에요.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휴학할까요? 뭐 퇴학하고 다른 학교로 갈까요? 저 너무 좌절감 느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아니 죄다 천재래요. 물론 이 정도 대학까지 오려면은 머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검사를 받았나? 라고 해서 제가 이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옛날 그때 어떻게 중학교들 사이에 쫙 이게 퍼졌는지요. 많은 학교에서 지능 검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옛날 20년 전 검사를 실시했더라고요. 뭐 그냥 지필로 이렇게 연필로 표시하는 거 이런 지능 검사였는데 아니 20년 전 걸 쓰면은요 웬만한 경우는 다 머리가 좋죠. 특히 뭐 이렇게 이 대학까지 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시대가 발전할수록 IQ는 점점점 좋아질까요? 문화실조화라 그래서요.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게 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허약하고 인지적으로도 허약하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쌍둥이예요. 근데 어떻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키워졌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너무 가난하고 아주 시골 산골에 그냥 옥수수밭만 쫙 있는 그러한 곳에 키워진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던 경우에는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작아지고 전체적으로도 지능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문화가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되고 이렇게 될수록 우리의 지능은 여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높아간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옛날은 이제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컸고 정말 못 먹고 이랬던 시절에 비해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는 다 이런 혜택을 조금은 많이 받잖아요. 우리도 뭐 한국만 하더라도 자녀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빈부의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한테는 우리가 충분하게 양육을 먹을 거를 충분한 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지원들이 많아지면서 점차적으로 IQ도 지능도 발전되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능이 좋으면 어떨까요? 지능이 좋으면은요, 당연히 학교 성적 좋습니다. 성취율 좋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지능만으로 성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영재 집단하고 일반 집단을 비교했는데요. 영재 집단하고 일반 집단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영재 집단이 적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렇겠죠? 공부를 뭐 과제가 많고 막 이런 거 하더라도 스트레스 덜 받고 그래 나 오늘 밤새우면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자체는 적은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일반 아이들보다 영재 아이들이 훨씬 더 적응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패도 스스로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좌절합니다. 우울감 걸립니다.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아주 탑에 이르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정말 안 돼. 강박적으로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성적 하나 떨어져도 그걸 못 참아냅니다. 정말로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어릴 때 천재였다 하는 사람들 성인 돼서 다 성공했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능 좋으면 성공하지만 그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성공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